자, 오늘 행사의 그 메인은 우리 윤근수 벤처 캐피탈 협회 회장님이신데 우리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오늘 꼭 제가 정혁준 우리 대표님, 우리 투자 전문가, M&A 전문가 이분을 모시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업가 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항상 기업하는 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또 일본 같은 데는 M&A가 엄청나게 중소기업도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남인이 아닌 이 M&A도 우리가 해야 때 현실로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을 모셨는데 윤근수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제목은 나는 왜 투자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투자는 선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어떤 기업을 봤을 때 투자를 할 수도 있고 투자를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저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또 제 생각의 문제고. 그렇지만은 투자받는 기업은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무조건 투자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본을 통해서 회사를 성장시켜 나가고 또 고용도 창출하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받는 기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물어봅니다. 저는 왜 투자를 하는지, 투자받는 기업은 왜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투자하는 이유와 투자받는 기업에 투자를 받는 이유가 일치를 해야지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제가 왜 투자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고 또 투자받는 기업은 내가 왜 투자를 받아서 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서지 않은 기업은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처음에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당신은 왜 사업을 하는가? 왜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가?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먼저 체크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들 여기 오늘 왜 오셨나요? 그리고 또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은 왜 오셨나요?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왜에 대한 대답을 가지지 않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봤습니다. 어떤 이유를 가지든 좋은데 이 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해나간다든가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얻어가는 것들은 아마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잠시 그럼 오늘 여기 왜 오시는지 한번 1초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말씀드리면 정확히 2022년 반기가 지나고 2021년 7월 달부터 우리 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경제는 굉장히 위기의 국면에 이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거의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빠른 금리 상승과 높은 금리를 우리가 최근에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지금 위기인지 기회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이제 왜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이런 모습이 생각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아마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얼차리를 아마 많이 받아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체 개발 맞을 때 저는 가장 힘든 것이 맞고 나면 사실은 별 부담이 없어요. 몸은 좀 아프지만 마음은 시원한데 맞기 전에 맞는 걸 기다리는 저때가 가장 힘들고 가장 두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경제 상황이 우리가 사업하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매를 맞지는 않았지만 매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는 위기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마음속에는 어떤 위기보다도 더 힘든 위기감과 공포감을 가지고 있을지도 저는 모른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 맞기 위해서 기다리는 저런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그럼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투자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우리가 지금 크게 보면 세 가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물가가 굉장히 높다. 두 번째는 금리도 굉장히 높고 또 하나 세 번째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장은 굉장히 정체된 이런 위기상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해 보면 크게 보면 저는 네 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첫 번째는 결국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은 새로운 산업에 대한 우리가 고민과 새로운 산업에 대한 창업과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되고 있고 또 하나는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에 있어서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는 시간이고, 또한 세 번째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은 제조업의 르네상스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는 제조업에서 가장 큰 경쟁자가 우리 중국이었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우리 경쟁하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가격 측면에서 중국을 이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미중 관계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과 경쟁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업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찬스가 왔기 때문에 이런 제조업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이런 위기를 극복할까? 그리고 또한 네 번째는 저는 이제 이 투자라는 것은 결국은 버블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버블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버블은 우리 산업을,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 불가결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바이오 산업이 사실은 우리나라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몇 년 전에 바이오 산업에 어떻게 보면 버블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바이오 기업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터넷 버블을 통해서 우리가 인터넷 많은 피해를 본 사람도 있지만 인터넷 버블을 통해서 네이버라는 세계 굴지의 기업을 만들어낸 것이 어떻게 보면 버블의 효과다. 그래서 투자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버블을 만드는 과정이고 그 버블이 나쁜 버블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버블을 만드는 것이 또한 우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런 위기와 기회 측면에서 보면 세 가지 지표를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금리는 우리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데, 자, 지금 그러면 어제 미국 금리도 이제 올리지 않고 이제 금리를 고정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금리가 언제 내려갈 것인가, 이게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사에 보면 금년 연말, 내년 초 이렇게 금리가 내려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금리가 쉽게 내려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리는 우리 수조통에다가 물을 채우는 작업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수조통에 보면 사람들이 키가 큰 사람이 있고 키가 작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물을 채워 나가지 않습니까? 물을 채워 나가는 게 결국은 물을 채워 나가면 가장 숨을 못 쉬고 죽기 쉬운 사람은 키가 작거나 어떻게 보면 체력이 약한 사람이 그 수조통에 담겨서 숨을 못 쉬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금리는 어떤 한 사람을 어떤 기업을 그냥 혼내기 위해서 내리는 것이 아니고 죽이기 위해서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매맞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금리가 내려가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쇼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이 죄송하지만 망하는 기업이 생겨야지 내려가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타이밍적으로 올 연말 내년 초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우리 경기가 또 세계적인 경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야 내려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되고 그것을 또 이겨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금리 때문에 개인 생활하시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더욱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해진 미래라는 책에서 나온 건데요.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 2030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변화를 시키고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2030년에 무조건 오게 된 2030년에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 어떻게 보면 이 저성장의 사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또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모험 투자 시장이기 때문에 모험 투자는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그래프를 그려왔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년 1, 4분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험 투자 시장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투자 실적이 떨어졌다고 해서 언론도 그렇고 정부 기관도 그렇고 많이 사실은 고민도 하고 대책도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은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고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체 투자 시장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50% 이상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이 중에서도 뭐가 많이 떨어졌는가 하면 기업 투자는 초기 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과정에 투자가 있고 완전히 성장했을 때 레이트 스테이지한 투자가 있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 단계의 투자가 있는데 초기 투자의 시장보다도 뒷땅에 후기에 있는 투자의 기업의 어떻게 투자의 소진이 투자 규모가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글로벌 시장에서도 크게 투자할 시장이 없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다행히 미국은 챗GPT라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서비스가 나와서 거기에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뭔가 활력을 만들어내는 뭔가 계기를 만들어냈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보시게 되면 그런 게 사실은 별로 없다는 게 더욱 저는 아픈 현실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투자가 지금 일어나지 않을까 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2021년은 과거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굉장히 특이한 한 해였습니다. 2021년에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만 그 어려움보다도 유동성의 풍부함을 통해서 어떤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큰 자산을 불을 일으킨 때가 2021년인데 우리 모험 투자 시장은 매년 보면 매년 한 3%에서 4% 정도 성장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은 전년 대비 93%가 이제 증가를 했는데 그것은 과거보다 한 해보다도 2배의 유동성이 이제 공급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우리가 유니콘 기업,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이 1조 가치가 넘는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유니콘 기업이 2021년도에 약 1,080여 개 됐습니다. 근데 그 한 해에 586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원빌리언이 넘는 IPO가 보시면은 238개, 전년 대비 약 4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의 힘에 의해서 회사의 기업 가치가 한 서너 배씩 오르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금리가 오르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자, 이제 기업이 저는 기본적으로 제 회사 가치가 1조예요, 1조. 1조 정도의 기본적인 펀더멘털 가치가 있는데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제가 4배의 어떤 기업 가치가 된 거죠. 나는 4조가 되어버렸습니다. 투자의 힘에 의해서. 그러면 제가 1조짜리 회사인 거예요? 4조짜리 회사인 거예요? 저는 당연히 4조짜리 회사의 CEO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지나면 다시 이제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금융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는데 니는 4조가 아니냐? 1조야. 시장의 논리에 의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투자한 사람도 있고 내가 사실 회사에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굉장히 냉정하게 그 회사가 1조로 다시 거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니콘 기업들이 거의 단 한 개도 예외가 없이 3분의 1, 4분의 1 토막이 다 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업의 기업 가치는 3분의 1, 4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옛날에 1년 전에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새로 투자 받으려면 내가 4조로 투자 받아야 1조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으로 거래되는 게 1조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투자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투자를 받으는 사람 4조로 투자 받으려고 있는데 내가 투자를 하려고 검토하다 보면 여기 1조짜리가 있는데 4조에 투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가 굉장히 안 일어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 이 모험 투자 시장에서는 이 구주 시장을 유통시키는 이 세컨더리 마켓이 굉장히 핫하게 지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굉장히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기업이 힘든 것이 디밸류에이션, D의 공포가 우리 벤처 기업에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자존심의 문제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기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투자자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디밸류에이션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든데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공통의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내가 최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친구가 사업을 하면 비슷한 사업을 하게 되면 얘는 내하고 같이 놀았을 때 내보다 별로였던 친구예요. 근데 얘가 1,000억이면 나는 당연히 최소 1,000억이고 2,000억이 돼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보면 이제 1년 전에 투자를 받아가 1,000억 밸류에이션 받았어요. 그럼 지금 제가 이제 투자 받기 위해서 시장에 나가면 너는 1,000억이 아니고 500억이야 하는 순간에 자존심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걸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이제 투자의 적기가 언제냐고 이야기하면 내년 1, 4분기가 투자의 적기일 가능성이 되게 많다. 왜냐하면 2022년도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에 투자받은 기업들이 보통 보면 1년에서 한 1년 6개월이 지나면 다시 투자 시장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걔들이 디밸류에이션에 어떻게 보면 현실을 직감하게 되고
다시 이제 굉장히 밸류에이션 다운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내년 1, 4분기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투자가 올해보다는 굉장히 저는 좋아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그 재벌집 막내 아내를이라는 드라마를 굉장히 우리 재밌게 봤는데요. 만약에 제가 저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다면 제가 지금 현재의 지식을 가지고 한 10년 정도 우리가 백에서 살았다면 아마 저는 삼성보다 더 큰 아마 재벌 기업을 일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또 미래에 대한 나름대로 예측이 필요한데, 투자 시장도 저는 마찬가지로 앞으로 미래, 저는 방향성이, 골프는 우리가 거리가 아니고 저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사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방향성입니다. 이 방향성에 있어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를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면서 저도 저렇게 되고 싶은 마음에서 우리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투자는 저는 선택의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제가 직접 그리고 간접 투자한 회사가 약 600개 조금 넘습니다. 그 600여 개의 기업을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사실은 배운 사실이 많은데, 투자는 한 번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 회사의 기업에 투자를 하면 이번에 투자하고 또 2번 투자하고 3번 투자 이렇게 계속해서 팔로잉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 투자가 일어날 때 저는 항상 우리 심사위원한테 뭘 보여달라고 하는가 하면 지난번 투자했을 때 심사보고서를 한번 올려봐라. 그 심사보고서의 내용이 뭐가 적혀있는지를 한번 보자. 그 약간 심술구전 질문인데요. 여러분 600개의 투자한 기업 중에서 모든 심사보고서는 항상 끝에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매출과 이익에 대한 포캐스팅이 있는데요. 600개의 기업 중에서 매출과 이익을 맞춘 기업이 과연 몇 개가 될 것 같습니까? 뭐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저는 한 개도 없을 뿐더러, 또 하나는 더 힘든 것은 매출과 이익을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스타디에서 포캐스팅한 그 데이터가 그 데이터보다도 좋게 나온 기업이 과연 몇 개 있을까요? 딱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600개 가까이 되는 기업이 내가 예측해서 만들어 놓은 재무제표 자료가 거의 대부분이 다 엉터리.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엉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회사와 우리는 엄청나게 끝에 실험도 하기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자료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100% 엉터리 사기 데이터인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심사보고서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 600개가 다 엉터리인데, 엉터리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회사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를 하게 된 것이 저희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투자를 한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투자한 이후에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기업의 그동안 생각과 사업의 변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모니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사보고서를 보게 되면요, 내가 심사보고서 나와 있는 대로 기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잘 될까요? 아니면 심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해서 대박 난 게 많을까요? 그 희한한 것이 사업 보고서에 없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했는 것이 대박 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면 이게 재무제표 예측도 엉터리, 비즈니스 모델 검토한 것도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를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게 처음에 투자했을 때 투자 포인트가 뭔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리뷰해야 되고, 이 사업 관련된 과정에서 또 하나는 이제 이 비즈니스의 사업, 이 환경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뭐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우리 대표이사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뭔가 만들어나는 과정이 투자의 과정이지, 투자는 딱 투자하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투자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회사와의 많은 릴레이션십, 이 관계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또 하나, 우리 투자한 이후에 다음에 투자할 기업은 반드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매달 한 번씩 회사에 대한 내용을, 리포트를 얼마나 잘 하느냐를 가지고 그 다음 투자를 우리가 결정하자. 이게 잘 안 되는 기업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투자 딱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료를 잘 안 주는 기업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한 이후에 계속해서 얼마나 자료를 정확하게 잘 만들어 나가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하는데 보통 성공하는 기업들이 이런 자료를 잘 만들어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달 우리가 하지는 못하지만 1년에 우리가 4번씩 각 심사액별로 투자한 포트폴리오 중에서 한 개씩을 선택해서 네가 당시에 왜 투자했는지 그리고 지금 투자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무엇을 잘못 생각했는지 만약 지금이었다면 네가 투자를 다시 할지 말지 그걸 고민하는 시간을 심사액별로 1년에 한 4번씩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투자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4개의 기업은 아마 여러분 거의 대부분 다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다 유니콘 기업들입니다. 여기 공통된 기업은 이 4가지 기업 중에서 전 1개는 투자를 했고 3개는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근데 1개는 망했고 3개는 엄청난 대박을 일으켰는데 제가 투자한 게 옐로우 모바일. 이 투자해가지고 엄청나게 저는 이제 98억 밸류에 투자해가지고 4조까지 갔다가 제가 이게 꽝이 된 회사라서 엄청난 어떻게 저한테는 도전도 또 줬었고 또 기회도 준 옐로우 모바일 회사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 왜 4개의 기업을 올렸는가 하면 하이버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기업을 투자하는 사람 또 그리고 크래프톤, 배달의 민족을 투자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자, 우리가 그러면 투자를 하게 되면 항상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투자를 했는지. 자, 하이버 투자한 사람들 왜 투자했다고 생각할까요? 빅히트.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데 저 안에 내용을 보게 되면 참 재밌는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저기에는 이제 BTS라는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의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요. 저 하이브의 심사보고에서는 BTS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맨 밑에 줄에 연습생 BTS 딱 한 줄 있어요. 저 하이브 투자는 BTS 보고 투자한 것이 아니고 여성 걸그룹 그램이라는 여성 걸그룹을 투자한 거예요. 근데 그 걸그룹이 문제가 생겨가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회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심사위원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심사위원이 있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심사위원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저 투자한 심사위원 중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회사가 계속 투자를 잘못했다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이제 원금 받으려고 쫓아다녀서 원금과 이자를 받아온 사람이 2명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얘는 제가 잘 아는 천성적으로 게으르네요. 회사에서 아무리 쪼아도 걔는 움직이지 않고 계속 그냥 딴 생각만 하고 있는데 걔가 대박 쳤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비즈니스 모델도 예측도 못하고 열심히도 안 했는데 이 크래프톤도 마찬가지야. 이 게임도 우리가 알고 있는 블루홀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게임을 투자한 사람은 그 게임은 월 매출이 한 5, 60억 정도 하면 초대박 프로젝트는 아니고 한 중박 정도 되는 프로젝트예요. 그러다 그 회사가 한 5, 60억 하다 계속해서 이제 매출 떨어지니까 저걸 가지고 투자한 사람은 이제 매력이 별로 없는데 저 회사도 이제 거의 다 망가질 위기에 있었죠. 그러다가 저 회사는 1,000억에 회사를 팔려고 그랬습니다. 중국의 게임 회사에. 근데 걔 잘 이야기 되다가 중국의 게임 회사가 막판에 1,000억이 아니고 850억에 사겠다고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850억이면 자존심 문제도 있고 기존에 투자한 사람들 사실 투자에 대한 원금 수준도 돌려주지도 못할 것 같아서 850억 안 하겠다고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게임 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습니다. 그 회사가 만든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게임입니다. 그래서 걔가 대박이 된 거예요. 그럼 저거는 게임 투자한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배달의 민족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박 프로젝트, 우리가 알고 있는 큰 프로젝트는요.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표이사와 투자자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거의 대부분의 좋은 투자는 오랜 관계를 유지하면서 투자한 게 대박인 프로젝트가 많더라. 우리는 이제 오늘 만나면 어떤 기업이 와서 자, 내가 사업 계획서 이런 게 있는데 투자를 좀 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만나고 투자한 건 좋은 투자가 거의 없습니다. 최소 1년간은
그 대표이사와 저하가 만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고 사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 형성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투자를 해야지 좋은 투자가 나오는 거지. 그냥 오늘 만나서 한 달 후나 두 달에 투자하는 거는 진짜 좋은 투자가 거의 없다. 그래서 저는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오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봅니다. 투자에서 벤처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CEO인데요. CEO가 전체 기업의 저는 99%가 차지한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업들의 CEO는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보통 사람 투자할 때 뭘 보고 투자하냐 이야기하면 사람 보고 투자한다 그러거든요. 그럼 사람이 뭘 보고 투자하냐? 사람의 그 사람의 학벌을 투자보고 하냐, 인품을 보고 투자하냐, 아니면 얼굴 보고 투자하냐, 사주팔자를 보고 투자하냐, 뭘 보고 투자하냐? 그런 것을 명확하게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두 가지를 제가 정의했는데 첫 번째,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일단 진화하는 CEO다. CEO는 창조되는 것이 아니고 진화한다. 왜냐하면 진화하는 CEO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측하고 평가할 것인가를 보면 오늘 우리도 책을 썼지만 저는 진화하는 CEO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중에서 한 달에 서점에 몇 번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한 달에 꼭 2번은 서점에 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서점은 우리가 교보문고에 가면 교보문고 매대가 있지 않습니까? 크게 가보면 세상의 변화가 2주 만에 한 번씩 계속 바뀌게 돼 있어요. 지금 가면 전부 다 챗GPT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가면 전부 블록체인이고 서점에 가보면 세상의 흐름을 너무나 잘 알 수 있고 자기가 그 책을 사서 보는 거고 또 하나 내가 그럼 진화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내가 6개월 전에 봤던 책, 지금 보는 책, 앞으로 6개월 후에 내가 보는 책을 내가 이렇게 보면 내 관심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가 진화되고 있는 건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진화의 척도는 저는 누구를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과거 6개월 전에 만났던 사람, 지금 만났던 사람, 앞으로 6개월 후에 만났던 사람 우리가 비교해보면 내가 얼마나 진화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내보다 훨씬 더 영향 있고 좋은 사람이 저를 만나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평가해보면서 내가 진화하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1년 정도를 지켜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과정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해서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그것이 훨씬 더 비즈니스 모델을 보는 것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매출을 예측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난 창업 아이템 도대체 무엇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창업 아이템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내가 과거 5년 전에 무슨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그 경험의 베이스를 해야 됩니다. 그 경험을 베이스로 하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우리가 나름대로 예측해서 그러면 과거와 미래에 대한 우리 그 중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는 사업 아이템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의 또 아이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창업자의 어떤 가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냈을 때 이 비즈니스 모델이 사회에 나왔을 때 어떤 사용자들한테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이런 거 그리고 이것이 성공했을 때 시장 규모가 얼마나 클지 우리가 시장 규모가 작은 것에 대해서 사실 별로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100개가 투자하면요 몇 개가 성공할 것 같습니까? 보통 한 4% 정도 이야기합니다. 100개가 투자하면 4개 정도가 성공해서 전체 96개가 망하든 좀비 같은 기업이든 그것을 다 커버하고 남는데요. 그 4% 중에서도 또 4%가 전체를 다 먹이 살립니다. 그러면 2%죠. 그죠? 100개 투자하면 딱 2개가 1개 내지 2개의 기업이 100개를 먹이 살리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시장 규모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가 엄청 꿈이 큰 그런 우리 창업가들을 우리가 많이 고르려고 합니다. 저는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는 창조적 파괴 기업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창조적 파괴,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의 투자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은 모든 게 물가가 오른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차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엔 이제 경기 침체가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경기 침체기에는 어떤 새로운 기존의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에 대한 뭐 그런 것에 대한 욕구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는 이제 기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기술은 20년 주기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기술의 변화, 우리가 PC에서 스마트폰의 시대가 바뀌면서 엄청난 산업의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잘 되는데, 스마트폰이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죽었다가 스마트폰 왔을 때 애플, 뭐 구글 이런 회사들이 엄청나게 성장했듯이 새로운 기술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20년 주기술로 해서 변화되더라. 그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드웨어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인프라가 20년 정도는 돼야지 그 산업이 새로 만들어지기 위한 뭔가 성숙되는 기반이 형성되기 때문에 20년 주기술인데, 자, 그러면 2027년이 20년 주기술이 딱 되는 해예요. 불과 2, 3년이 남았는데, 저는 이 2, 3년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우리의 산업 변화 속도가, 그동안 우리가 20, 30km 정도의 변화 속도로 우리 삶에 다가왔던 속도가, 저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변화의 속도가 20, 30km가 아니라 6, 70km의 속도로 더 빠르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20년 주기에서 2027년이 아니라 2025년 정도 되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재용 삼성 회장이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이라는 이야기를 언론에서 했거든요. 저는 그룹의 총수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작년부터 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 개발에 우리가 전력을 다 기울여야 되는 시대이고, 또한 저희들도 기술 개발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술 투자에 있어서 어떤 시점에 기업이 왔을 때 투자를 할 것인가 보게 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걸 평가함에 있어서 시장 침투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 시장 침투율이 5%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 같은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매력이 없는 영역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가 배터리가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전기차의 침투의 신차의 기준을 보면 약 한 10% 가까이 됩니다. 자, 그럼 10% 정도 되면 벤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배터리 관련된 기술 기업은 투자 측면에서는 매력이 별로 없어진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배터리 관련된 기술 기업을 가져와가 투자해달라고 이야기하면 저의 관심도가, 시장은 핫하지만 저는 그렇게 이제 핫하지 않은 거죠. 저는 왜냐하면 지금 배터리 관련 투자한 걸 엑시트해야 될 때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 침투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산업 태동계에서 약 한 5% 언더의 시장, 아예 시장이 없는 거라든가 시장을 새로 만들어 나간다든가 아니면 시장이 한 5% 언더에 있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저희는 이제 10%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 아까 저기 매도라 적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벤처 투자, 이 모험 투자는 시장도 초기고 이제 새로운 산업에 대한 욕구와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업가 정신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기가 되게 힘든데, 이런 강의도 많은데, 저는 기업가 정신을 딱 두 가지 용어로 이제 정의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네이버 사전에 보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뭐 의지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걸 듣고 사실 제가 저게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걸 가슴속으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정했어요. 첫 번째 기업가 정신은 분노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내가 제품을 만들었을 때 제품이 제대로 성능을 못 내거나 내가 어떤 경쟁자에 비해서 졌을 때 분노할 수 있는 마음이 기업가 정신입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나는 기업가 정신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머리를 숙일 수 있는 분.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공무원 하시는 분, 그리고 학교 교수님들이 사업하면 잘 못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되게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분노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머리만 숙여서 되는 것이 아니고, 분노하는 마음과 또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진짜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심사 보고서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혹시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있으면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 두 장편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보면 보통 혼자 투자하는 경우보다도 한 서너 명의 심사에게 동시에 같이 투자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서너 개의 회사 같이 심사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심사 보고서를 누가 쓸까요? 거기에서 제일 나이 어린 심사역이 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걔 열심히 써가지고 그 심사 보고서를 다른 회사에 나이 좀 많은 심사역한테 뿌려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걔는 그걸 받아서 회사 이름만 바꾸고 지가 내한테 보고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심사역이 그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직접 쓴 사람하고 받아서 회사 이름 바꾼 사람하고 이해도를 보면 완전히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심사 보고서 양식을 완전히 아마 대한민국에 우리 벤처 투자 관련된 책을 보시면 심사 보고서 양식이 거의 대부분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심사 보고서 양식을 깡그리 무시하고 새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뺏길 수가 없어요. 심사 보고서를. 이게 뺏길 수 없는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지만 또 하나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투자자는 무슨 고민을 하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지를 보고 사업 보고서를 만들어라는 관점에서 제가 이걸 했는데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분야가 어떤 산업을 내가 혁신하려고 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어떤 자료가 나왔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사업을 하시는 분의 생각을 정확히 이제 적으라는 건데 어떤 혁신을 하려고 하는가. 해당 산업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산업이, 어떤 요소가 해당 산업의 본질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사업의 본질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그 회사의 CEO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훨씬 더 아까 말씀드린 전혀 엉터리의 그 재무제표, 전혀 엉터리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기업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본질, 하고자 하는 뭐 세상을 바꾸자 하는 그런 생각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투자와 또 그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바둑을 제가 옛날에 되게 좋아했는데요. 옛날에 이제 바둑이 조훈현 국수라는 분이 책을 제가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봤는데 여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승리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준다. 실수는 아파도 뚫어지게 바라봐야 되고 아플수록 더욱 예민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실수는 우연이 아니다. 실수를 한다는 건 내 안에 그런 어설픔과 미숙함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야. 자, 이 이야기 보면 저희들은 투자에 있어서 아까 2% 정도 성공하고 나머지 98% 실패한다고 그랬는데요. 엄청난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성공을 이루는데 그 실패라는 것은 내 안에 미숙함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고 저는 그 실패를 통해서 또 하나 성장을 하기 위한 그런 좋은 투자를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사업을 하시든 뭘 하시든 아마 엄청난 실패를 아마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이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성공의 자양분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제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회장님께서 재무제표도 엉터리고 심사보고서도 엉터리고 성공은 다른 분야에서 나오고 비즈니스 모델도 상관이 없고 그럼 벤처캐피탈 심사역들은 뭐하러 사세요?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은 결국은 그거를 고상하고 우아한 말로 인사이트라고 부르는데 그 인사이트에 소위 말하는 선수들의 능력은 어떻게 길러지는지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예, 궁금합니다. 아까 이제 사업을 해보고 이 심사에 온 사람이 그동안 사실은 많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제가 23년 전에 이제 VC 올 때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문과 계통의 심사역들이 한 80~90% 차지했는데 지금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의 이과는 다 채워졌습니다. 채워졌고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기업의 신사업을 기획했다든가 R&D를 했던 사람들 오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업을 통해서 엑시트하는 분들이 이제 심사역에 오는 분도 있고 저는 앞으로 그러면 벤처 캐피탈을 이끌어갈 사람은 누구냐고 하면 사업을 직접 해보고 그 경험을 통해서 투자를 해보는 사람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직접 사업을 안 해본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업이라고 하는 블랙박스를 우리는 한 번도 통과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블랙박스에는 엄청난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블랙박스를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이 잘할 가능성이 되게
많고 제가 이제 제가 심사위원들이 하는 일이 별로 없다고 뭐 말씀 드린 건 사실은 아니지만 저는 이게 결국은 투자는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인공지능이 과연 투자를 대체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도 하는데요. 이 영역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늙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굉장히 몇 개 남지 않은 그런 영역이라서 많은 경험과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가 가진 지식들을 계속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는 뭐 그런 약간의 정신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많은 분들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도전할 만한 그런 직업이고 아주 재밌는 직업입니다. 네. 네. 정말 감명 깊게 잘 들었고요. 저와 관계되는 게라서 물어보는데, 아니 이제 많은 사람, 저는 이제 공직 생활을 40년을 해놓으니까 제가 그런 분야에 투자하는 거는 문외한인데 저한테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앞으로 농업 분야가 뭐 스마트팜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바이오 분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서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최근에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하거든요. 네. 그 전에는 내가 큰 소리를 많이 쳤어. 네. 내가 많이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와서 다시 한번 그걸 이렇게 알게 되는데 우리 벤처캐피탈 회장님이 바이오 분야나 농업 분야가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 네. 그걸 해주면은 제가 어디 나가서 한마디 할 때도 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네. 미래 이런 정말로 벤처캐피탈 전문가가 회장이 그런 소리 하는데 뭐 더 말해야 뭐 하겠냐 야. 네. 그래서 그런 시간이 이렇게 들어서 예. 우리 회장님 보시기 전망 네. 이게 뭐 점쟁이가 아니니까 사실은 인문사회과학자들이 미래 전망하는 거는 95%안 틀려. 사실은 내가 그냥 그러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AI한테 뭐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회장님이 지금 그 기업의 보면서 느낀 직관이 바이오 분야라든지 그 에그리컬처 분야가 어떤 것 같은지를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먼저 이제 바이오 분야는 우리나라가 2004년부터 바이오 기술 특례 상장 제도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바이오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투자도 많이 해야 될 뿐더러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이야기는 리스크가 크다는 이야기인데 리스크 큰 걸 아무래도 아마 자본가들은 투자를 덜 하려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2004년도에 그런 상장 제도가 생겨서 매출도 없고 뭐 이익도 나지 않는 그런 기업 상장시켜줬기 때문에 그때 이제 2개의 기업을 상장시켜줬거든요. 그 이후로 10년 동안 10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성장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매출도 그렇고 뭐 코스닥 시장 지금 코스닥 시장에 시가총액 50건 안에 15개 기업이 바이오 기업입니다. 그 정도 산업이 성장했는데 자 그러면 지금 다 바이오 기업 다 우리 힘들다 그러고 상장이 잘 안 되거든요. 그 첫 번째 이유가 그동안에 상장했던 우리 선배 바이오 상장 선배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은 성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 나오지 않은 것은 주로 이제 신약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신약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규모의 자본시장 규모로 보면 그 신약을 처음부터 해서 끝까지 아웃풋이 나오는 데까지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신약 개발 기업들은 주로 중간에 라이센스 아웃을 많이 하는데 뭐 그런 성과들이 아직까지 많이 안 나와서 야 바이오 기업이 진짜 사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많이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니면서 이제 상장된 기업들의 바이오 기업 CEO들이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로 생겨나는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과거의 10년 전의 바이오 기업의 기술 수준과 사람의 퀄리티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텐데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 기업 굉장히 좋게 보는 게 결국은 인간이라는 것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것은 변화할 수가 없고 고령화 사회 때 진짜 적합한 업종이 바이오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산업이 정부에서 어디다 또 강화해서 저는 뭐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이 어떻게 보면 투자에서 굉장히 해야 될 그런 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농업 분야는 크게 세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농업이라고 하면 노지에서 하는 농업이 있는 거고 두 번째 농업은 우리가 스마트팜 있는 거. 우리가 또 하나는 도시에 보면 이제 뭐 LED 켜놓고 이제 수직농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스마트팜 이외에는 다른 두 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도시에서 LED 켜고 하는 거는 그건 도저히 ROI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지 이제 농업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농업은 지금은 나이 많이 드신 분이 하고 또 그리고 기술자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 그 농업을 이제 자동화하는 센서를 통해 자동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센서와 자동화하는 그런 스마트팜은 저는 굉장히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은 그쪽에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이스 그룹의 김광수 회원도 이제 그렇게 변신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회계에 관한 거 이제 그런 거 변신, 이제 병모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쭈고 싶으니까 가능하시면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변신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전자공학과를 간 이유는 뭐 제가 전자공학에 무슨 뭐 소명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 친구 가니까 따라갔습니다 그냥. 따라가 보니 그게 왜냐면 전자공학 많이 뽑잖아요. 따라가 보니까 전자공학 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제가 좀 다시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그 적성검사를 했는데 전자공학은 아니고 그러니까 상대 쪽이 훨씬 더 맞다고. 그건 제가 생각해도 지금 그것이 훨씬 맞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대학 대충 졸업해가 LG전자 갔는데 LG전자 가서 뭐 제가 이제 그 바코드 리더의 모터 스캔 이런 거 개발했었거든요. 그것다가 온라인 필기체 문짝도 했는데 뭐 제 같은 실력이 가가지고 개발했는 게 제대로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제가 이제 기획 쪽으로 옮겼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제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네. 저는 우리 윤근수 회장님 얘기 듣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에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다른 학교에서는 강의 많이 했는데 경북대학교 처음이다. 야, 그게 참 이럴 수가 있는지. 대외협력처장님하고 산하협력부총장님 앞으로 좀 자주 불러주시고요. 그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연결을 좀 시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1세기 미래포럼을 13년 전에 제가 만들면서 오늘 여기 회장님도 와 있지만은 제가 딱 지침을 정했어요. 무조건 동문이 강의한다. 동문들만 초청한다. 왜?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찾아라. 찾으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강의하면서 동문회의 충성 멤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이제 박문호 박사라든가 지금 계속 우리가 하잖아요. 오늘 또 어제 그 강의한 우리 친구 박순석 후배가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책을 가지고 저자가 직접 또 어제 강의했거든요. 한번 있어서 인사 한번 주십시오. 예. 저는 22세기 미래포럼 할 때마다 누가 강의했었다면 그전에도 박범 교수님부터 해가지고 책을 한 100권 사주면서 와서 강의해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주변에 우리 내부에서도 엄청난 인재가 있습니다. 우리 윤근수 회장님 저는 유명한 걸 알고 있습니다. 전작가 후배지만은 어떻게 이게 한 번도 처음이냐 이거지. 그죠? 어떤 뭐 좀 여기 계시는 분 기업하시는 분들이 좀 이제 주도해가지고 많은 그 동문들을 발굴해서 더욱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나이스 M&A 대표이사님. 우리 또 우리 뭐 아주 수제라고 소문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저는 나이스 세무회계사무소를 경영하고 있는 개업회계사이자 나이스 M&A의 자문회계사를 맡고 있습니다. 파트너 역할이죠. 그 아까 소개하실 때나 우리 이승도 선배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나이스 M&A 대표, 심지어 문자에는 회장으로 나오던데 저 회장 아닙니다. 그리고 저 대표를 사칭하기 싫어서 저 나이스 M&A 대표가 지금 와 계십니다. 잠깐 일어나 주세요. 저희 무역학과 88학번 권영임 동문입니다. 자, 여기 오신 분들은 M&A의 기회를 앞두고 있는 경영자시거나 아니면 그 회사에 있는 회사 직원분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M&A에 관심이 많은 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눈높이에 맞춰서 비교적 좀 편하고 재미있는 사례를 들어가면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국내 M&A 시장이 지금 연간 70조에서 80조에 달하는 큰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변에 보면 M&A를 한 분들이,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사실 시행사업하고 비슷해서 우리가 빌딩을 하나 지었다고 치면 설계를 한 사람이 저 빌딩을 보면 저 빌딩 내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공사도 내가 지었다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자금 수지표를 작성한 회계사도 내가 저거 내 작품이다. PF를 해준 금융회사 직원들도 내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집대성되는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M&A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사, 변호사,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평가사, 그리고 증권회사분들,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같이 만들어내는 작품입니다. 이런 종합예술인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 시행사도 그렇지만 그 많은 참여들 중에서 A부터 G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프로젝트 매니징을 한 회사는 아까 건물을 지은 시행사밖에 없죠. M&A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를 프로젝트 매니징 해본 분들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이 강연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우선 시작할 때 드리고 싶은 당부는, 앞으로 M&A 기회를 직면하실 때는 저희 동문회 훌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드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M&A라는 게 보통 나의 전 재산을 걸고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라는 말로 이 강연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 먼저 M&A란 어떤 것인가, M&A에 대해서 기본적인 용어들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재미있는 사례인데, 우리가 보통 경영자들이 M&A를 한다면 다 최대 주주들이 하는 M&A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사례는 2대 주주로서 최대 주주를 갈아치우는 M&A도 있다. 역발상의 사례로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가 M&A 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 기본적으로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러면 기업가와 투자자는 각자 목적이 다르겠죠. 그럼 투자자들은, 여기 오신 분들은 내가 M&A의 주체가 될 수도 있지만 투자자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투자자들은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지 간단한 개요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약간 부정적인 면도 있고 잔기술적인 측면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야바위와 착시현상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을 썼습니다만은, 과거에 유행했던 우회상장이나 무자본 M&A들이 주로 쓰는 방법들은 어떤 것인가, 그렇다면 좋게 활용할 방법은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해서 중소기업들이 회사가 좀 된다 싶으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아주 좋은 제안이 들어왔다가 사업을 탈취당한다거나 기술을 탈취당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식순을 보니까 제 강연이 8시 20분부터 9시 20분까지로 예정돼 있고 폐회사가 9시예요. 설마 제가 강연하는 도중에 여러분들이 폐회하고 나가게 되지는 않기를 바라면서 가급적 시간에 맞춰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M&A란 무엇인가? M&A 말은 영어 약자가 Merger and Acquisition입니다. 합병하고 주식 취득을 말하는 거죠. 우리말로는 인수합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수합병이라는 한 단어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수하거나 합병을 하거나 혹은 그 합쳐진 인수합병을 하거나 광의의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주식을 취득하는 거 전부 M&A예요. 그래서 M&A 중에 여러 가지 사례를 뒤에 얘기할 게 있어서 몇 가지 용어들을 정리해 봤는데, MBO, EBO, 이건 주체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경영자가, 매니지먼트가 회사를 사게 되면 MBO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회사가 보통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주로 많이 나타납니다. 회사는 어려워졌는데 경영자는 이 회사의 비전과 미래의 캐시플로우를 남보다 더 잘 예측할 수 있죠. 경영자가 회사를 주로 차입을 일으켜서 인수를 하는 걸 MBO라고 합니다. 그럼 EBO는 종업원들이, 직원들이 인수를 하는 거죠. 직원들은 주로 직원들이 객출해서 공동 출자를 하거나, 대부분의 경우 임금 채권들, 그동안 못 받은 미지급 임금도 있을 거예요. 임금 채권을 출자 전환해서 회사를 인수하기도 합니다. 그 뒤에 있는 LBO는 레버리지 바이아웃은 뭐냐? 한마디로 빚내서 산다는 겁니다. 빚을 내서 회사를 인수하는데, 이 LBO가 나타나면서 7, 80년대에 미국에서 M&A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LBO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뒤에 따로 보겠습니다. A&D가 보통 사모펀드들이 많이 하죠. 우리말로 하면 인수개발입니다.
회사를 사서 가치를 높여가지고 되파는 거죠. 사모펀드들이 많이 하는 딜이니까 A&D라고 합니다. 자, 뒤에서 LBO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 말이 좀 빨라도 다들 들으시는데 별 무리가 없으시죠? 다들 대구분들이니까. 자, M&A란 무엇인가? 이 LBO라는 것이 7, 80년대에 M&A 시장을 폭발적으로 성장시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LBO는 전형적 방식은 어떤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SPC, 특수목적 회사를 따로 세웁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0억을 출자하고 그 페이퍼 컴퍼니가 500억을 차입합니다. 600억을 가지고 타겟 컴퍼니를 인수하는 거죠. 600억으로. 인수한 다음에 주로 그때 쓰던 방법은 이 인수한 SPC와 그 타겟 컴퍼니를 합병하는 겁니다. 왜 합병을 하느냐? 나는 100억을 내 돈 넣고 500억을 빌렸는데 이 SPC와 타겟 컴퍼니를 합병해버리면 두 회사가 하나가 되죠. 빌린 돈 500억은 누가 갚죠? 합병된 회사가 그 타겟 컴퍼니의 현금 흐름으로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600억짜리를 100억 주고 사니까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겠죠. 자, 그래서 LBO가 M&A 시장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킵니다. 대상 회사가 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악용하면 문제도 되겠죠. 나쁘게 악용한 케이스가 소위 말하는 무자본 M&A 같은 겁니다. 자, 이 배경은 먼저 효과를 보면, 자, 그러면 이렇게 LBO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가? 기본적으로는 이자 비용에 따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 내 돈 주고 사면 비용이 없는데 빚을 아까 500억 냈죠. 쉽게 이자가 1년에 50억이라고 하면 50억만큼 비용이 생깁니다. 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대리인 비용의 최소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니까 대리인이 누구죠? 전문 경영인입니다. 그럼 본인은 누구죠? 주주들입니다. 대리인한테 경영을 맡겨놨는데 다 내 자본으로 회사의 현금이 차고 넘치면 경영이 방만해집니다. 직원들도 방만해집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유니콘 중에 1000억, 2000억 쌓아놓고 회사 경영이 엉망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직원들도 밖에 나가서 우리 회사는 돈 많아. 영업도 돈으로 하고 승부를 다 돈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대리인 비용의 최소화라는 거는 회사에 100억을 쌓아놨는데 그게 내 돈이면 방만해지는데 그게 다 빚이야. 방만 안 해지겠죠. 방만한 경영을 줄인다. 과다한 현금 보유에 비해서 대리인 비용의 최소화. 하지만 뭐니 해도 제일 큰 장점은 뭐죠?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만 가장 큰 장점은 내 적은 돈으로 더 큰 걸 살 수가 있죠. LBO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사모펀드의 등장과 함께 70년대부터 M&A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배경이 60년대 3차 합병 물결의 결과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합병 물결이 뭔가? 합병이 물결처럼 물려 들어온다는 겁니다. 합병이 막 집중적으로 터지는 시기가 최근 한 100년 이내에 5차례에서 6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 2차 합병 물결은 주로 독점을 하려는 합병이에요. 그 말은 시장에 관련되는 비슷한 기업들을 다 잡아먹어서 내가 시장을 다 잡아먹겠다. 이런 합병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1929년에 대공황과 함께 그 시기는 끝이 났고요. 60년대 4차 합병 물결은 이제 반합병법이 생기고 동종산업 간 합병에 제약이 생기니까 합병이 나의 기업과 기존 사업과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기업들을 인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대 복합기업 콩글로메릿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막 소위 말하는 전형적인 재벌이죠. 이것저것 전혀 관계없는 회사들을 인수합니다. 80년대에 일어난 4차 합병 물결에 LBO와 마주치면서 폭발력을 발휘하는데 그때 LBO는 주로 어떤 식으로 일어났느냐? 저렇게 발달한 콩글로메릿 복합기업을 LBO를 통해서 부채를 일으켜서 인수한 다음에 회사를 찢어서 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찢어서 파는 사람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이더스. 이게 우리가 2009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귀여운 여인이라고 줄리아 로버츠가 나온 영화 기억하시죠? 거기에 나오는 줄리아 로버츠의 재벌 남자친구 그 리차드 기어가 레이더스입니다. 기업 사냥꾼이라고 표현들을 하죠. 회사를 인수한 다음에 그 주요 사업부나 자회사들을 떼어내서 팝니다.
이런 인식 기본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 거대 기업 콩글로메릿 안에 있는 것보다 자회사나 사업부를 떼서 파는 게 전체적으로 그 가치가 더 크다는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회사를 90% 이상 인수해서 재상장을 추진하기도, 탈상장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마음 놓고 찢어서 팔 수가 있겠죠. 상장회사는 마음대로 하기 힘드니까. 또 다른 형태는 5% 이상 매입을 해서 적대적 M&A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를 합니다. 이 적대적 M&A는 사실 회사를 꼭 인수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5% 이상을 매입해서 회사를 괴롭힙니다. 뭐 지금 똑같은 건 아니지만 주주 행동주의도 약간 비슷한 측면은 있습니다. 회사에 적대적 M&A를 하겠다고 일단 위협을 하면 경영자가 위협을 느끼겠죠. 위협을 한 다음에 그린메일을 보냅니다. 그린메일이 뭐냐? 내가 당신을 적대적 M&A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내가 산 주식을 프리미엄 붙여서 되사줘. 경영자는 많이 사줬어요. 무서우니까. 이게 그린메일입니다. 여기에 유명한 사람들이 저기 나와 있는 밀켄, 본 피킨스, 칼 아이칸 이런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마이클 밀켄이 누구냐? 정크본드의 아버지라는 사람이에요. 정크본드를 발행해서 높은 금리를 주고 LBO를 확산시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87년에 연봉이 5억 5천만 불이었답니다. 엄청나죠? 월가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주가 조작, 내부 정보 이용 이런 걸로 걸려서 90년에 벌금을 6억 불을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밀켄이 몰락했고 분 피킨스는 아까 말씀드린 그린메일러입니다. 주로 회사를 인수해서 겁주고 그린메일에서 비싸게 파는. 칼 아이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KTNG 2대 주주로 올라와가지고 한국에서도 유명합니다. KTNG 2대 주주를 차지한 다음에 인삼공사 상장해라, 자사주 매각해라, 배당을 늘려라 계속 요구를 해서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요구를 관철시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때만 해도 적대적 M&A 이런 부분에 굉장히 취하겠죠.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킨 후에 한 10달 만에 1,500억을 벌고 엑시트합니다. 이런 레이더스들이 출연하는데 이런 레이더스들이 출연해서 미국 시장에서는 LBO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LBO가 이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국내에서는 이게 배임이다. 이런 배임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왜 배임이냐? 내가 인수대상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서 자금을 끌어올 때 인수대상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하죠. 그러면 그 인수대상 회사 주주나 오너는 내 주식을 팔기 위해서 내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배임이죠. 주주한테 피해를 끼친다. 회사에 피해를 끼친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미국만큼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에서 배임으로 보는 기본 논리는 어떤 것인가? 하지만 LBO를 하고 배임으로 판정되지 않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배임인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어서 따로 정리해 봤습니다. 재산상의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 말은 직접 손해 끼친 게 아니라 손해 끼칠 정도로 위험을 초래해도 배임이라는 겁니다.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배임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됐어요. 회복돼도 그래도 배임죄는 여전히 배임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나중에 원위치시킨다고 해서 배임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영자분들이 모르는 게 이 부분입니다. 주식회사와 개인은 별개의 인격이에요. 딴 사람이에요. 인격이 따로 있어요. 주식회사는. 그래서 100% 주주는 내가 100% 주주인데 내가 왜 배임이야? 내 회사 마음대로 하는데 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1인 주주라도 배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나는 다른 거니까. 그리고 아까 타겟 컴퍼니의 이사들이 인수하려는 사람이 회사 자산을 담보로 돈을 끌어오는데 담보 제공에 동의를 했다. 그런 이사의 업무 위배 행위가 발생했는데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주주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자, 우리가 이 회사를 팔려고 하는데 쟤들이 사면 우리 회사 가치가 올라갈 거니까 이거 담보로 줍시다. 모든 주주들한테 다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받아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배임이에요.
주주의 동의를 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면책이 되느냐? 피인수 타겟 컴퍼니의 자산을 담보로 금융을 끌어오면서 이 인수자가 그 타겟 컴퍼니에 그에 상행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됩니다. 그냥 공짜로 그 회사 걸 쓰는 게 아니라 나도 뭔가를 제공해야 되겠죠. 내가 보증을 하거나 내 집을 담보로 넣거나 그 회사에 나도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사실 회사 주주들한테 손해를 끼친 행위가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LBO를 이용한 LBO의 전형적인 사례가 있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치킨 전쟁이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 방송에서도 여러 방송에서 다 나오고 제가 방송에 자문도 해준 건이라서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사례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지금 국내에 치킨 서열 3위가 이름을 말하면 안 되겠네요. 이거 A사, B사와 교촌치킨이 있습니다. 이 3사가 있는데 이 A사, B사가 원래 한 회사였어요. 두 개가 쪼개져도 3위 안에 두 개가 들어있을 정도면 처음에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큰 회사에 2012년에 삼성 임원 출신이 입사를 합니다. 입사를 해서 A사에 입사해서 회장님, 우리가 이 큰 브랜드를 두 개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는 팝시다. 많은 돈을 받고 매각을 합니다. 2013년도에 미국계 사모펀드에 1130억에 매각을 해요. 미국계 사모펀드는 산업은행에서 500억 대출을 받습니다. 아까 LBO죠. 돈을 500억 빌려와서 나머지는 자기 자금으로 인수를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을 주고. 그런데 뭐 이 본건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약간 재미있는 사례가 그 매각을 주도했던 임원이 회사를 매각하고 바로 그 매각한 B사를 분할 매각하고 그 B사 대표이사로 갑니다. 그 회장님 회사를 팝시다. 회장님이 좋아 했는데 B사를 분할 매각하고 제가 B사 대표로 간 거죠. B사 대표로 간 것까지는 괜찮은데 B사 대표로 가서 회사 내부 정보를 많이 아니까 당신들이 준 정보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 잔금을 못 주겠다. 130억을 안 줍니다. 그리고 인수자가 미국 사모펀드죠. 국제중재재판소에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손해배상 소송 200억까지 같이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양수도 잔금 130억을 안 주는데 그 여러분들이 M&A를 하면서 명심해야 할 부분은 잔금이 다 들어오기 전에 절대 중요한 대부분의 권한을 넘겨주지 마라 하는 거죠. 돈 덜 주면 나도 안 주면 되는데 줄 거 다 줬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다 싶어서 줄 거 다 줬는데 잔금을 안 주면 이런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자, 이 대표이사가 2018년에 이 사모펀드로부터 이 회사를 삽니다. 아까 이거 뭐라 그랬죠? 매니지먼트 바이아웃, MBOD를 합니다. 1130억의 사모펀드가 산 것을 한 불과 5년 만에 6025억의 사모펀드로부터 사는 거예요. 물론 이건 비치킨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프랜차이즈 몇 개가 군소업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고기 전문점 창고 이런 것도 들어있습니다. 6025억에 샀는데 이 돈 중에서 내 자본은 593억이에요. RCPS가 전환상환 우선주인데 설명드리면 시간이 더 걸리니까 그냥 내 종잣돈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내 종잣돈 600억을 내고 나머지 5,400억을 빌립니다. 증권사와 사모펀드로부터. 엄청난 돈을 빌리죠. 이게 600억 내고 5,400억을 빌려서 6천억 딜을 합니다. 일반인들이 할 수 있겠어요? 이 많은 돈을 빌려주는 것도 대단하죠. 어떻게 내 돈 500억 넣었는데 6천억을 빌려줄까? 자, 보시면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갚았느냐? 아까 말씀드린 전형적인 LBO는 SPC를 세워서 합병을 한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합병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내 회사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돈을 빌리는 회사는 그대로 놔두고 이 합병할 때 LBO에 사실 여러 가지 법률적인 리스크도 한국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습니다. 내가 100% 주주니까 배당을 받아서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거죠. 배당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2007년에 840억, 18년에는 438억, 2019년에 497억, 2020년에 406억, 2021년에는 750억, 2년에는 1568억. 엄청나게 배당을 받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면 당기순이익 거의 2배도 배당을 받죠. 여러분 당기순이익보다 더 많은 배당을 하는 회사 본 적 없으시죠? 이게 과연 합법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법입니다. 배당은
배당 가능한 이익을 재원으로 하면 합법이에요. 배당 가능한 이익은 뭐냐 하면 회사가 종잣돈 말고 벌어놓은 돈으로 배당하는 건 오케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벌어놓은 돈이 쌓여 있는데 내가 1년 버는 게 당기순이익이죠. 한 2년치 번 거를 한꺼번에 배당을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됩니다. 배당 가능한 이익이니까 이익이 쌓여있는 회사죠. 그래서 이 회사는 안에 쌓여있는 현금과 이 가맹점들이 가져올 캐시플로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LBO이자 MBO를 한 거예요. 이 돈을 빌려준 사모펀드와 증권회사도 그걸 보고 빌려준 겁니다. 충분한 캐시플로우를 확보할 수 있다. 업계의 1, 2위를 다투는 회사니까. 자, 그래서 이 MBO와 LBO의 장점이 뭐냐? 경영자가 남들이 모르는 회사의 숨은 가치를 나는 알잖아요. 그 회사에 대한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확신과 미래 캐시플로우에 대한 예측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냥 한번 해보자 달라들었다가는 물론 저렇게 5천억씩 누가 빌려주지도 않겠지만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MBO와 LBO의 사례를 든 이유는 이 정도의 규모가 큰 LBO도 가능은 하다. 경영자의 역량이 있다면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재미난 사례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최대 주주를 갈아치우는 2대 주주, 이게 뭔 소리냐? 왜 어떻게 2대 주주가 최대 주주를 갈아치우느냐? 우리가 보통 M&A를 할 때 한국에는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누군가가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가 잘 돼요. 잘 되면 누가 와서 회사를 팔아라.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당신네 회사를 5천억에 사겠다 했는데 난 안 팔았습니다. 이런 강연 많습니다. 회사를 팔아라고 하면 우리 회사 공장에 볼트 너트 하나에 내 땀방울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그래는 못하겠다 이놈들아, 뭐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나오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안고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 못 넘긴다 하다가 안고 죽는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대 주주는 어떻게 1대 주주를 갈아치웠을까? 이 회사 창업자가 참 재미난 친구예요. 창업을 시작할 때부터 제가 자문을 해줘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회사를 만들 때도 글로벌 큰 바이어들한테 가서 내가 당신네 아시아 생산 기지가 돼줄 테니 공장을 어떻게 지으면 될지 당신 스펙을 좀 달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정주영 씨가 내가 조선소를 지을 테니 뭐 그거 비슷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공장 짓기 좋은 스펙을 받아와서 공장을 실제로 지었어요. 너무 잘 지은 거죠. 이 공장을 지어놓고 보니까 뭐 와본 사람들은 야, 이것은 뭐 건기식 공장이 아니라 거의 제약회사 라인이다. 만큼 잘 지었는데 잘 지어놓는다고 그 공장의 캐파가 다 채워지는 건 아니죠. 회사가 처음엔 좀 힘들었습니다. 2011년에 힘들 때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습니다. 한 40억 정도 투자를 받아요. 그리고 51% 지분을 넘깁니다. 자, 그때 지인은 어떤 마음으로 투자를 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토빙큐라는 게 뭐 투자에 많이 쓰이지만 이런 경우에도 활용됩니다. 토빙큐가 시장 가치 나누기 대체 비용이잖아요. 대체 투자 비용. 쉽게 말해서 시장에서 사는 게 싸면 이게 발음이 좀 헷갈리네요. 시장에서 사는 게 싸면 돈 주고 사고 내가 직접 짓는 게 싸면 내가 직접 짓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투자한 투자자는 보니까 내가 직접 지어서 이 상태까지 오는 것보다 지금 현재까지 와 있는 걸 51%에 40억 주고 사면 더 싼 거예요. 투자를 합니다. 자, 그래서 2012년도까지 돌아갑니다. 초기에 투자할 때 두 사람은 이런 약정을 합니다. 자, 구두로 약정을 해요. 우리 둘 중에 누구 하나가 굉장히 가까운 둘이니까 경영 스타일이 너무 다르다. 둘 다 잘하는 거예요. 최초 창업자는 공격형, 영업의 달인, 뭐 그런 수식어가 따르는 사람입니다. 알겠죠? 40억을 투자한 나중에 최대 주주 지분을 51% 가진 그 투자자는 어떠냐 하면 관리형 경영자입니다. 이 둘이 당연히 충돌이 생기겠죠. 넌 왜 그렇게 무모하냐? 너처럼 하면 돈 못 벌어. 싸우다가 둘이서 구도로 협의한 게 둘 중에 하나가 나가면 깨끗이 150억 주고 남은 집은 서로가 사주자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자, 그럼 기업 가치에 대해서 잠깐 들어가 보면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단기 순이익에다 일정한 배수를 곱해서 펄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구한다거나 뭐 현금 흐름에다가 에비타 배수를 곱해서 기업 가치를 구한다거나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해관계상 쉽게 영업이익의 10배가 기업 가치라고 가정을 합시다. 실제 이렇게 평가 안 합니다. 가정을. 자, 처음에 2012년도에는 기업 가치가 영업이익이 20억이니까 200억이었죠. 2014년도에 와서 기업 가치가 30억, 영업이익이 30억이니까 300억인 거예요. 자, 150억 주고 2대 주주가 제안을 합니다. 당신 주식 나한테 150억 주라. 1대 주주가 싫다. 왜 싫나? 150억. 지금 내가 계산해 보니까 150억인데 조금 더 성장할 것 같거든요. 싫다. 그러면 당신이 내 걸 사주라. 그것도 싫다. 왜? 150억 주고 이 사람 나가버리면 내가 더 키울 자신이 없죠. 그것도 싫다. 여기서 2대 주주, 최초의 창업자가 배팅을 합니다. 200억을 줄게. 당신 지분을 주라. 200억이라면 기업 가치를 400억 평가하는 건데, 그렇다면 오케이. 딜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2대 주주는 돈도 없으면서 왜 200억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을까요? 애초에 내가 살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살 의사가 없습니다. 왜 200억을 제안을 했느냐? 이 사람이 영업을 해보니까 영업의 신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매출에 500억까지 하겠지만 글로벌, 엄청난 글로벌 기업들하고 영업을 하려니 좀 힘든 거예요. 신인도가 떨어지니까, 공신력이 없으니까. 매출을 못 키우는 이유가 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최대 주주가 만약에 이들만 한국에서 1위만 돼도 알만한 기업이라면 내가 지금 매출을 4배, 5배 키울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최대 주주하고 석 달 안에 사주겠다 약정을 하고, 석 달 안에 못 팔면 돈만 안 하고 그냥 경영권도 손 떼고 당신 하자는 걸 하겠다라는 조건으로 이제 회사 세일즈를 합니다. 건기식 회사와 화장품 회사,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을 만나보죠. 대부분 대기업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회사가 건기식 소재 개발에 노하우가 있느냐? 그게 없다면 너무 비싸다. 400억 밸류는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기식 신소재 개발을 하겠어요? 대기업 자기들도 못하는데, 중소기업이. 영업 능력이 뛰어나다는 건 사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거절을 합니다. 근데 그 거절했던 대기업들이 나중에 이 회사가 상장을 하고 시총이 7천억, 8천억 올라가니까 다들 연락이 옵니다. 너무 아깝다. 나한테 먼저 기회를 줬었는데 내가 그걸 놓쳤구나. 비슷한 회사 혹시 없느냐? 그때는 비슷한 회사 없죠. 자, 그렇게 많이 찾아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 와서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거의 PT를 한 회사에 수차례 반복도 합니다만 거의 100번에 가까운 PT를 합니다. 경영자가. 나중에 PT의 달인이 돼서 내가 IR 회사를 해도 잘하겠다. 이 정도까지 PT를 합니다. 그러던 결과 국내 중견기업 화장품과 건기식에서 아주 1, 2위를 다투는 큰 회사의 회장님이 이 경영자의 어떤 영업 능력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내가 사겠다. 400억 밸류에 제안을 하고 그 주식을 인수를 합니다. 그 회사에서도 난리가 났겠죠. 너무 비싸다. 왜 비상장 회사 그런 거를 그렇게 400억 밸류에 사주느냐 난리가 났는데, 이 회장님이 자기가 1대 주주가 되고 대기업 계열 투자 회사를 끌고 들어옵니다. 2대 주주. 그리고 창업자는 3대 주주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40억을 투자했던 그 지인 투자자는 3년도 채 안 돼서 40억을 투자하고 200억을 벌고 엑시트합니다. 괜찮죠? 3년 만에 5배를 벌었으니까 200억을 벌었습니다. 나중에 이 투자자는 그게 몇 천억이 될 줄 알았는데 내가 200억에 판 거 미쳤지. 땅을 치고 후회를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주지요. 당신이 있었으면 7, 8천억 안 됐다. 사실 냉정하게 그렇습니다. 이 대기업이 들어와서 이 영업자라는 창업자한테 날개를 달아준 거죠. 공신력이 생기니까. 이 회사는 바로 이듬해에 매출이 800억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110억까지 증가를 해서 코스닥 상장에 성공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아주 빠른 성장 가도를 달립니다. 1200억, 1300억, 2000억 매출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영업이익이 180억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회사의 성장치가 시장에 반영돼서 약간의 오버슈팅과 함께 시총이 7천억, 8천억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회사 2018년쯤 되어서 이 회사 창업자가 이제 그 대기업 회장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회장님, 저 독립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바인딩을 해놓죠. M&A에는 경업금지 조항이 필수적으로 붙습니다. 자, 당신이 최초 창업자가 회사를 팔고 나가면 5년 이내에 동종업종에 일하면 안 돼. 왜? 동종업종하면 내 시장 다 뺏기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동종업종에 일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B2B,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B2B를 하고 있지만 나는 B2C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직접 건기식을 팔고 당신 공장에서 생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기업 회장님이 생각해보니까 안 그래도 이제 필요가 없죠. 회사가 컸는데 창업자 놔두고 이제 아들이 온전히 다 물려받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회사도 성장했고 나가줬으면 싶은데 기특하게 또 나가겠다. 그리고 보다도 주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독립을 시킵니다. 그 독립한 회사가 2019년도에 B2C를 하면서 매출을 650억, 영업이익 25억, 2021년에는 매출 2,700억에 영업이익 220억의 B2C 회사가 됩니다. 자, 이 경영자는 회장님 나가겠습니다 할 때 새로운 시장을 놓은 거죠. 옛날에는 2000년대 중반에 창업을 시작할 때 건기식 시장하고 이때 건기식 시장은 달라져 있었던 거죠. 옛날에 건기식 시장이라고 하면 KTNG가 전부 다 잡아먹는 KTNG 전반장이 다 잡아먹는 시장이었는데 건기식이 다양해지고 소비자들이 눈을 떠서 온갖 제품들을 다 사먹는 거예요. 뭐 우리가 예전에 들어서 이름도 모르던 걸 다 아는 시대가 된 거죠. 지금이야말로 소비자들한테 내가 브랜드와 제품 비행력으로 승부할 때다. 더군다나 나한테는 제품을 가장 잘 생산해 줄 수 있는 공장이 있지 않느냐. 그 공장을 팔았지만 그 공장에 있는 사람들 전부 나하고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니까 생산도 얼마나 잘 다루겠습니까?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내가 소비자한테 팔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 시장을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M&A를 예로 든 거는 발상을 전환하라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데 내 창업한 기업의 가치가 내 한계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그게 나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나한테 공신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한테 없는 신뢰도를 아주 신뢰도가 높은 사람으로 갈아치웠더니 초코파이 반쪽보다 피자 4분의 1조각이 더 크더라고. 파이가 커지니까 내가 그전에는 초코파이 반쪽 들고 이거 반은 내 거였는데 피자의 4분의 1만 먹어도 그보다 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 주주 자리를 내준다는 것은 단순하게 경영은 포기로 볼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경영의 안정성을 손쉽게 달성하고 그 사람의 신용을 이용해서 나의 사업을 확장하는 도구로 쓸 수도 있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키울 수 없는 부분을 더 잘 키울 수 있는 상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시장의 흐름을 항상 예리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자신의 강점을, 역량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내어주는 초코파이와 가져오는 피자의 크기를 치밀하게 비교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제가 적어놓은 말이 있죠.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어요. 누구나 기업을 만들어서 1조 원대 기업으로 키울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구간이 있어요. 산 정상까지 올라가려면 항상 등장합니다. 깔딱고개. 막 죽을 것 같죠? 심지어 죽는 사람도 있어요. 높은 산에는. 정상까지 안 가는 거죠. 중턱을 2번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훨씬 쉽고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런 사례로 말씀드린 겁니다. 발상을 한번 전환해 볼 필요도 있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저희가 M&A의 목적을 방금 본 사례처럼 모든 M&A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일단 M&A를 하자.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M&A는 대부분 실패합니다. 기업가들은 대부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M&A를 하느냐. 내적 성장 한계. 우리 회사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어. 성장 한계를 극복하거나 신사업을 추진할 때 신규 사업 투입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미 다 해놓은 걸 인수하는 거다. 시너지를 창출한다. 저 회사를 인수하면 나하고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뭐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 많이 하는 게 있죠. 특허를 포함한 IP, 취득, 사용 목적. 자, IP를 사용하기 위해서 회사를 인수하는 사례가 요즘에 많습니다. 디즈니가 마블을 40억 달러에 인수를 했죠. 왜? 마블에 너무 좋은 캐릭터와 컨텐츠가 많은데 디즈니가 영화로 만들 수 없으니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으니 인수를 한 거죠. 그래서 어벤져스에 스파이더맨이 그렇게 못 나온 거예요. 나중에 나온 거예요. 스파이더맨은 저작권을 마블하고 그 회사가 어디죠? 한 군데 회사가 더 있는데 서로 분점하고 있습니다. 이 IP가 내가 소유하지 못하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IP 취득 목적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런 목적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매각하는 목적은 뭔가? 회사를 왜 팔겠어요? 지금 가장 많은 사유들은 바로 이겁니다. 창업자 1세대들이 고령화가 된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끌고 갈 수는 없는데 승계자 부재. 아이들이 자녀들이 승계를 안 받으려고 해요. 왜냐? 부유한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전문가가 되고 뭐 변호사나 회계사나 아니면 기타 자기 전문직을 가지고 기자도 되고 한 분들이 재산을 물려받는 건 좋은데 굳이 공장에 가서 기름밥 묻히고 일하고 싶지 않다 이런 자녀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 매각 사유로 나옵니다. 경영자는 창업자는 고령화됐고 승계자가 없다. 자, 이런 분이 주로 매각 사유고요. 투자자들은 어떤 목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투자자가 되기도 하는데 첫 번째 바이아웃은 아까 말씀드린 펀드들이 많이 하는 일이죠. 사모펀드들이 인수한 다음에 가치를 높여서 되팔아서 매각 차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투자자가 M&A를 하기도 합니다. 바이아웃 딜은.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투자자들은 투자하는 목적이 결과적으로 목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투자하는 결국 기대하는 결과물이 엑시시죠. 회수입니다. 투자를 하면 항상 회수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M&A가 아주 중요한 엑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IPO를 대부분 합니다. IPO에 버금가는 엑시 수단으로 M&A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회사 주식을 사서 나중에 엑시하면 팔아야 회수를 하는데 한 놈한테 파는 게 M&A고 불특정 다수한테 쪼개서 파는 게 IPO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항상 엑시트를 생각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 입장이라면 우리가 안전장치가 필요하겠죠. 자, 내가 투자를 해놨는데 믿고 투자했는데 경영자가 회사를 팔아버리고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럼 어떤 안전장치가 있느냐? 기본적인 것만 예를 들어봤습니다. 일단 최대주주 경영권 지분 매각 제한은 기본으로 걸겠죠. 디폴트 값입니다. 함부로 팔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런 옵션들을 겁니다. 태글로 만약에 당신 주식을 판다면 내 주식도 태글 붙여서 같이 팔아주세요. 똑같은 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 붙은 가격으로 이 태글록입니다. 드래곤록은 뭐냐? 회사가 이건 잘 안 풀린 케이스예요. 상장도 안 되고 일정 조건 미충족이에요. 최소 수익률도 안 나와요. 그러면 미리 계약을 합니다. 대주주 주식 가져와. 그리고 내 주식하고 합해서 경영권 매각을 하고 내 거 먼저 회수하고 남은 게 대주주한테 주는 겁니다. 이 드래곤록이에요.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픽싱. 아까 전환상환 우선주나 전환사채는 전환 가격이 있습니다. 전환 가격이 예를 들어 10,000원이라고 하면 주당 10,000원에 주식으로 바꿔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가 변동이나 무상증자나 이런 변동사항들이 발생하면 이 행사가액이 리픽싱 됩니다. 9,000원, 8,000원 내려가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면 나는 계속 한 주를 살 수 있는 권리가 10,000원에서 9,000원, 8,000원, 7,000원 낮아지고 기존 대주주 창업자는 주식 수가 그대로죠. 내 주식 수는 계속 늘어납니다. 손해는 기존 창업자가 보는 거죠. 투자자의 손해는 가급적 보전을 해주는 리픽싱이 있습니다. 풋옵션은 뭐냐?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회사가 상장도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난 전환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당신이 대사주라. 당신 또는 당신의 회사가 사주라. 풋옵션. 다시 대사주기로 하는 약정을 합니다. 이런 것들로 통해서 투자자는 보통 보호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까지 지금 9시 10분인데 설마 폐회사 할 건 아니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뒷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야바위와 착시현상이라는 건 뭐냐? 평가의 예술 우회상장과 막힌 뒷문.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전에 우회상장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죠. 우회상장, 영어로 백도어 리스팅입니다. 뒷문 상장. 이게 뭐냐 하면 상장하려니까 아직 여건도 안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나는 비상장회사인데 상장회사하고 합병을 하니까 하나의 기업으로 통일됩니다. 합병을 해서 이 비상장회사가 사실은 상장회사를 인수하고 싶지만 합병한 다음에 비상장회사는 소멸시키고 상장회사가 존속법인이 된 다음에 사명을 비상장회사로 바꾸고 사업 목적을 추가하는 거죠. 예전에 유행했습니다. 옛날에 우회상장이 굉장히 쉬웠어요. 자, 그래서 우회상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비상장회사 주식이나 전환기일이 임박한, 이제 전환 가능한 날이 임박한 전환사채를 싼 값에 삽니다. 예를 들어 주당 10,000원 또는 주당 10,000원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를 삽니다. 그 다음에 상장사와 합병을 할 때 이 주식을 평가를, 왜 평가의 예술이냐면 평가를 20,000원에 평가를 해요. 그러면 합병한 다음에 주가가
유지만 해줘도 나는 2배 먹는 거죠. 투자자는 10,000원 주고 산 게 20,000원의 평가로 주식 교환이 됐으니까 상장사 주식과 2배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 반토막이 나도 나는 본전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거기다가 리픽싱까지 주가가 떨어지면 계속 내 전환가액은 낮아집니다. 투자자는 실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식의 우회상장이 소위 말하는 M&A 꾼들한테 많이 악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회상장 뒷문이 막혀 있습니다. 지금은 우회상장을 하더라도 질적심사를 IPO에 거의 준하는 수준의 질적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회상장이 힘들고 우회상장과는 다르지만 그나마 비슷한 형태로 열려있는 길이 스펙상장입니다. 우회상장하고는 뭐 본질적으로는 다릅니다만 돈을 모아놓은 상장사와 우량한 비상장사가 합병한다는 측면에서 방식은 비슷합니다. 우회상장은 지금 뒷문이 막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외에 또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취득원가가 없는 전환사채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전환사채를 저희가 취득할 때 우리는 다 취득원가가 없다는 걸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자, 이게 기업 사냥꾼들이 많이 하는 무자본 M&A입니다. 투자자가 사채 시장에서 100억을 빌려와요. 그리고 그 100억을 타겟 컴퍼니에 시비 또는 주식으로 투자를 해요. 그러면 그 타겟 컴퍼니는 신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자회사에 100억을. 그 100억을 빼가지고 사채를 갚아요. 돈은 한 바퀴 돌았고 나는 돈을 쓴 게 하나도 없는데 이 타겟 컴퍼니는 뭐가 됐냐? 자회사 주식 100억치가 있고 전환사채라는 부채가 100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회사 주식은 막 영업이 돌아가는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회계사들한테 들키죠. 감액당합니다. 50억, 100억짜리가 50억, 20억으로 감액돼서 감액이 되지만 시비는 그대로 있죠. 회사가 형태가 나빠져서 자꾸 주가가 떨어지면 여긴 전환가액이 자꾸 떨어지면서 오히려 더 유리해지고 주식을 더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돈이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취득원가가 없는 전환사채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것보다 하나만 더 보면 훨씬 무시무시합니다. 이런 과정을 3번 돌린 겁니다. 사채도 빌려와서 넣고 A를 인수하고 빼서 다시 투자하고 B를 인수하고 빼서 다시 투자하고 C를 인수하고 3번 돌리면 300억, 5번 돌리면 500억이 생기는 거예요. 부실자산 500억과 전환사채 500억이 생기는 겁니다. 이 전환사채가 우리 일반인들은 전환가액이 10,000원인데 이 사람들이 10,000원에 전환을 하면 저희들이 투자한 애들이 취득원가가 10,000원이니까 주가가 지금 5,000원인데 저희들 본전이 있는데 10,000원으로 돌아갈 거야.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자기들이 주식을 많이 가져가려고 흔들게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끼리 그냥 위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취득원가가 없다는 거죠. 취득원가가 없는 M&A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아주 가까이 지내는 더 성공한 기업가들이 30% 40% 되는 전환사채 만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거 사도 되냐 물어봅니다. 결론으로 사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취득원가가 없어요. 3개월 뒤에 걔들은 상장사가 3개월 뒤에 망하겠느냐? 안 망해도 걔들은 도망갑니다. 30% 3개월 만에 30% 버는 그런 투자 기회는 없습니다. 자, 액면이야 주가 하락 시 정지하는 방법 이런 거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얘기하고 있는 도중에 패배가 될 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가서 읽어보시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부터 사업 기회나 자기의 유리한 기술들을 탈취당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영자분들이 꼭 준비하셔야 될 거는 시작할 때 드린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돌팔매를 놓아서는 안 된다. 좋은 말로 자 일단 그거는 내려놓고 하자. 좋은 기회를 당근을 주고 내가 말해놓는 PF까지도 취소한 사례가 읽어보시면 있습니다. 취소해라. 내가 이자 없이 돈 줄게. 결국 PF 취소했다가 회사 뺏긴 사례가 있어요. 앞에 제가 해놨는데 나의 돌팔매, 나의 가장 중요한 무기를 줘서는 안 된다. 이사회 보드를 선임을 해준다거나 나의 돌팔매를 어떤 경우에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강한 상대와의 전투에서는 반드시 대신 싸워줄 아킬레스를 고용하라. 정규군이 딸릴 때는 반드시 경험이 많은 용병을 고용하라. 시작과 끝이 숨이 쌍관 결론입니다. 우리 동문회는 훌륭하신 아킬레스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이 앞서 강연을 해주신 윤건수 선배님 같은 DSC 인베스트 같은 전문 투자기관이나 여기 계신 존경하는 김병익 선배님이나 이재일 선배님 같은 대형 회계법인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지만 M&A 업계에서 명성이 자자한 분입니다. 이병국 선배님 같은 이런 뛰어난 전문가들이 동문회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M&A를 하실 때는 반드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언을 꼭 구하라는 말씀을 끝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행사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신 분이 많으신데 우리 박광광 회장님께서 책을 200권 기부해 주셨어요.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남는 거는 학생들한테 기부됐고요. 우리 정성모 작가님도 한 100권을 기부해가지고 제 책 포함해서 300권이 학교 갔는데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 우리 그 연락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 변창수 후배님이 운영위원으로서 연락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현아 후배께서 명찰을 준비했고요. 앞으로 운영위원진들이 여러분들이 하는데 상당히 어떤 많은 도움을 줄 생각합니다. 자, 옆에 커피숍으로 좀 시간 나신 분은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